빅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를 진행하는 오창익입니다. 일단 새해 인사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도 정치평론가 박진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해 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 새해에는 꼭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설에는 윤석열 대통령 안 보는 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전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네. 자, 뭐 일주일 동안 쏟아진 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거제 룰이 슬슬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뭐라 부르나요? KBS 대담도 했고 네네. 여러 뉴스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최고위원회 결정은 이재명 대표에게 비례제의 방식이나 또 이걸 결정하는 과정 이것을 전부 일임했다라는 네네. 뉴스가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제 느낌이 약간 빨리 또는 신속하게 이재명 대표 입장을 밝혔어요. 네네.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뒤집어 쓴 거죠. 그렇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민주당 의원 80명이 네.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을 했고요. 기자회견 했죠. 네, 그렇죠. 네. 나머지 분들은 병립형을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연동형을 주장하셨던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을 채택했다. 그럼 이분들은 끝까지 연동형을 주장을 하면서 당내 분란, 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병립형을 주장하셨던 분들은 네.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이 아닌 연동형을 채택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 추측입니다만 병립형에 약간 기울어 있었더라도 연동형을 채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당내 갈등을 없애고 네. 자신의 의견을 버림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으로서 결론을 맺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이재명 대표는 연동형 지지자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저는 연동형 병립형에 대한 선호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당대표 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요.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냈던 공약은 중대 선거구제였습니다. 네. 연동형 위성정당은 없어지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는 과거 도지사 시절에 마이크가 왔을 때 했던 이야기였고요.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견은 없었지만은 이해찬 대표라든가 당의 직접적인 원로들이 병립형을 선호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원들도 병립형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병립형에 살짝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적극 지지층은 병립형을 선호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적극 지지층은 아니고 약간 뜨뜻미지근한 지지층, 좀 민주당의 행보를 봐서 찍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지지층은 연동형을 선호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적극 지지층들은 다른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장면이 채택돼도 거기에 따라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어차피 따라온다고 생각하니까. 박수 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연동형을 주장했던 분들은 연동형을 채택되지 않으면은 나 민주당 싫어. 이렇게 하면서 떠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하게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일 수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를테면 총선의 가장 큰 화두는 교수님 몇 차례 확인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정권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서 심판하면서 민생 살리기도 있고. 그러면 심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별 차이 없었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의석수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시민사회와 군소정당들이 느끼기에는 연동형으로 하는 것이 본인들의 진입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분들의 심리적 의중을 이제 수용을 해준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150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프로세스 또 필요합니다. 친윤이 100석을 못 가져가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동형이 좀 유리한 측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 입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때 들어온 국회의원들의 성향의 문제, 자질의 문제도 존재하지만요. 이른바 다양한 선단이 존재했을 때와 180명을 한 배에 태웠을 때 언론이라든가 국민 여론의 반응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 신년 대담을 했는데
비판의 화살들이 야당에서 쏟아냅니다. 네. 그 전에 당이 민주당 하나만 있으면은 민주당 한 군데서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 당에서도 나가고 이낙연 당에서도 나가고 뭐 각자 다양한 당에서 비판이가 목소리 나가면은 언론에서는 그 목소리 하나를 써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도 네네. 현역 국회의원 한 명이잖아요. 네네. 이낙연 신당도 한 명이죠. 근데도 목소리는 포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네네. 조금 적게 들려줄 수는 있지만 네네. 목소리는 반영한다. 그래서 저는 뭐 누구를 심판한다거나 뭐 퇴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객진을 펼치는 것이 네. 몰빵론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180명이 한 배에 타고 있는 것보다 네. 여러 배에 나눠 타고 있으면은 국민들이나 언론이 보기에 다양한 세력들이 윤석열을 포위하고 있구나. 다양한 목소리가 지금 윤석열에게 비판적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다원적 민주주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연동형으로 가야 더 유리하다. 반윤 전선에서는 전략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고요. 네.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뢰 문제. 구성원들의 지뢰 문제에 의해서 봤을 때요.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좀 더 오너십이 작동하고 이 코리안 스탠다드라든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안 지킵니다. 네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당도 클수록 오히려 절차적인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그 후보들을 검증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영입하는 데 유리합니다. 군소정당들이 운영되는 행태를 보면은 오너십이 작동하기 때문에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 사례가 더불어 시민당 위성정당, 예, 위성정당 사례죠. 네네. 그때 민주당이 사실은 틀어잡고 했어야 돼요. 검증하고 네. 뭐 국민투표라도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투표라도 이런 거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몇몇에게 맡겨보니까 엉터리 국회의원들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우려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그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라는 과정에서 군소정당들이 보여준 행태는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지분을 요구한다는 거. 지금도 나오는 이야기가 뭐 홀짝홀짝 정해서 홀은 군소정당에 갔고 뭐 짝은 민주당에 갔자. 이런 류의 제안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군소정당에서 뽑든 민주당에서 뽑든 같이 합쳐서 뽑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일종의 비례연합정당, 비례연합정당, 연립정당이 필요하다. 네네. 그러나 거기에서 누가 국회의원 후보가 될지는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홀짝으로 해먹으면 안 되고 그렇죠. 국민들이 동의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은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요. 네. 거기에 이제 당적으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결합을 해가지고 국민 참여인단을 모집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투표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열린민주당이 그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뽑힌 게 최강욱, 김우겸, 김진애 나름 쟁쟁한 사람들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들을 채택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검증이라든가 수기 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네. 우리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민주주의는 그냥 투표하는 겁니다. 공화주의는 심의하고 하나 뭐라고 합니까? 깊이 있게 성찰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네. 누군가는 심사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과정들을 같이 거쳐서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지금 이제 군소정당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군소정당에 이름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 활동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군소정당의 지분의 예술이 몇 개, 네. 민주당은 몇 개 이렇게 나누는 방식은 적절치 않죠. 그럼 두 가지를 다 하면 더 좋겠네요.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네. 네. 우리 언론에서 가수들 뭐 선발 대회 이런 것처럼 오디션 방식. 저는 거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것도 네네. 하고 네. 그래서 나온 후보들이 바로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수기하고 이를테면 정책 이해도 등을 뭐 전문가 뭐 수십 명하고 한번 겨뤄본다든지 뭐 이런 두 가지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저는 슈스케 방식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치는 네. 그 사람의 사회적 공적 활동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투표하자는 방식은 그런 방식 아닌가요? 그건 이제 슈스케 방식이 아니라 네. 정책 공약이라든가 그 사람이 네. 살아온 것들 그다음에 토론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인 후에 이제 국민들에 의해서 투표하자라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슈스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에 잘못하면은 경연대회 느낌이 돼버리거든요. 네네. 그건 적절치 않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심사숙고하는 그렇죠. 방식이어야 한다. 네네. 그러나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원하는 지지자들이. 그렇죠. 네네. 그런데 거기에요. 이를테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네. 잔뜩 들어와서 네네. 이럴 땐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 조정훈 씨 같은 사람들만 잔뜩 뽑아주면 어떻게 해요? 역선택. 그래 심의 과정에서
드러내야죠.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이제 3단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서류 절차 심사라든가 네.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 역정. 네. 인생 역정이라는 것은 뭐 스토리텔링이 잘 되는 거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네네. 사회적 활동. 공익적으로 뭘 했냐? 공익적 네. 활동. 네. 여기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판을 해서 압축하고 그 사람들끼리 토론도 하고 정견 발표도 하고 그 이후에 국민들에 의해서 투표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은 그 정도는 좀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작정하고 뭐 예전에 대선 때나 이럴 때도 네네네. 뭐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중에 하나 뭐 신흥 종교 집단이 예. 뭐 잔뜩 들어왔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런 우려가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고. 네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 5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네네. 거기서 투표되면 네네. 정말 이상한 판이 되지 않을까. 여기 안전장치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건 이제 기능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완벽하게 제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경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로얄티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네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로얄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줘야죠. 예를 들자면은 TV 토론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의해서 받다라는 사람들만 참여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TV 토론 과정에서 사전에 접속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접속된 사람들만 투표권을 준다든가 뭐 그런 방법들은 찾을 수 있는데요. 여론조사 때 일종의 킬러 문항 같은 걸 넣는 거군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찾아볼 수 그런 있다. 방법들은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런 하나의 왜곡조차도 한편으로 보면은 민주주의의 일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이게 한국 사회가 정당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정당 민주화라든가 정당 현대화 작업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렇게 되돌이표가 된 상황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구성원들 자체도 좀 깊이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 참여 방식으로 하되 허점이 좀 있을 수 있으니 네네. 수기 방식도 함께 진행하면서 그렇죠. 네네. 그야말로 우리의 후보를 뽑아내면 네네. 그러면 그 과정이 다 보도가 되고요. 네네. 그 과정이 숫한 이야기를 남기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거 자체가 선거운동이네요. 이제 이른바 흥행인데요. 흥행. 그러나 이제 우선순위는 따로 둬야 됩니다. 네네. 슈스케 방식이라는 것에서 제가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유가 컨벤션, 흥행을 우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마케팅은 그렇게 하는데요. 정치는 정당성이 우선입니다. 네. 정당성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김진애 의원이 네네. 열린민주당의 국회의원 1번이 됐다 하면 사람들이 그분은 의정활동도 했고 그렇죠. 캐릭터로 보나 잘할 사람이다. 국회 들어가서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지 뭐 자기 허명 쫓은 사람은 아니다. 이게 다들 한결같은 반응이라면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벤트로 생각하면 뭡니까? 지금 또 시작합니다. 운동선수들 영입하고 연예인들 영입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당의 뭐 어떤 분들 그렇죠. 영입했는데 좀 의아한 경우. 이벤트적으로 하는 분들. 이거는 정치에서는 정말 없어져야 될 것이고요. 이게 싸구려 언론과 싸구려 정치가 만들어내는 저는 옐로우 폴리틱스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러면 비례연합 정당을 만든다면 누구누구가 참여하면 여긴 정당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녹색 정의당 플러스 녹색이죠. 녹색 정의당하고 또 어딘가요?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등의 비례연합 정당을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하는데. 네, 사회민주당도 있습니다. 사회민주당. 네. 그러면 그렇게 셋이 파트너가 되는 건가요? 민주당까지 원래로 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오랫동안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다양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정당 활동을 하신 분들하고 모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시대적 상황에 특수함이 존재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시대적 하나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했던 다양한 가치 외에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키자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유사 세력이면 과거 민주당 세력이기도 했던 분들 또는 뭐 정의당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 또는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큰 틀도 한번 구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큰 틀은 정당 이름도 아직 안 갖춰져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이른바 조국신당, 사람 이름으로 송영길 신당, 송영길 전 대표가 당을 만들어도 참여시켜야 된다. 네, 맞습니다. 실명으로 몇 명 더 가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신당은 조금 더 편한 게요.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요. 강성 지지자들이요.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친 이재명 지지자들인데 강성 지지자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부담은 덜한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중도층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번 송영길 신당을 준비하는 분들과 조율을 해야 됩니다. 이 조율이라는 것은 상호 신뢰감 아래에서 서로가 터놓고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또 그럼 실명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멤버 4명, 뿔뿔이 흩어졌습니다만 네. 그중에 탈당하신 분 3분은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같이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원래 민주당이 민주당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어려운 겁니까? 둘 다 어렵죠. 둘 다 서로 어렵다? 명분이 없죠. 네. 민주당 싫어서 나간 분을 민주당과 같이 하는 곳에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면 이낙연 신당도 당연히 그렇죠. 안 되는 네.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가요? 준 연동형제로 가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발표하는 순간 네. 그쪽 그룹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 또 비난했어요. 그건 아마 그런 사정이 있는 건가요? 그건 그냥 비난하고 싶어서 했을 건데 그렇습니까? 예를 들자면 네. 이낙연 전 대표께서 연동형과 병립범 선택하는 문제에서 전당원 투표하겠다 그러니까 막 비판했어요. 네네. 근데 본인도 당대표 할 때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궐선거에 전당원 투표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비난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낙연 씨 입장에서는 그 정당이 네네. 연동형이 유리해요? 병립형이 유리해요? 연동형이 좀 유리하겠죠. 더 유리하죠. 네네. 그런데 연동형을 했는데 비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정말 이상한 죄송합니다만 어중이 떠중이들이 끼어들 가능성. 네. 이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참 정치라는 게 네.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들어오는 것도 어쩔 수 없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어중이 떠중이가 주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네. 다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심의하고 숙고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짜는가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최소 강령 정당이잖아요. 네. 윤석열 심판 퇴진이라는 그 부분에만 동의하면 진보든 또 중도 우파든 하물며 보수도 안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최소 강령 정당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의해서 모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스스로 검증해 줘야 돼요. 그 세력 내에서. 그러니까 내 지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 편이지만 뭔가 좀 나쁜 점, 과거에 검증 안 되는 점이 있어도 집어넣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딱 윤석열 심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문제, 안보 문제 불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네. 한반도 평화, 네네. 또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민주주의의 진전, 네네. 이렇게 좀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한 네. 3가지 정도를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윤석열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네. 위해서 합의가 돼야 된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라는 게 다 들어가겠네요. 다 들어가는 네. 그런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만들어지는 선거 연합은 차기 대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네, 약속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이른바 정치권 내의 먹튀 방지죠. 네. 대선까지 군소 후보가 난립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다음 정권에 해야 될 개혁 작업들 그리고 혁신의 방향들, 정책들 이런 것들까지도 최소 강령 수준에서 살을 붙여가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다음에 남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해가는 대선까지의 테이블을 지속적으로 열자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지분 나누기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후보를 선출하자. 이 정도 3가지가 저는 전제조건으로 합의된다면은 네.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배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맏형 역할 같은 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저는 그 심의하고 네. 숙고하고 검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군소정당에서 제안한 것은 절반은 민주당이 먹고 네. 절반은 군소정당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새로 플랫폼 정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에서 비례대표하고 싶은 사람도 그걸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군소정당에도 다 들어오세요. 거기에서 용광로처럼 네. 토론을 해가지고 국민 참여 인단을 통해서 투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테이블이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건 민주당도 아니고 군소정당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당이고 대선까지 가는 정당이 플랫폼이 된다면 큰 연대의 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 열어놓으면 그 개인들이 뭐 이전에 당적은 어디 있든지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원할 것 같은데요. 지원하겠죠. 그럼 커지고 좋죠. 100명 훨씬 커지고 좋죠. 근데 어떻게 제가 고른다면 어떻게 다 골라요? 100명 넘게. 그래서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공천 심사도 해보고 그런 실력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그런 플랫폼 운영권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해가지고 뭐 범죄 경력조회 같은 거 미리 받아서 좀 파렴치한 범죄 뭐 집회하다가 시위하다가 한 거 말고 노동운동하다 말고 그런 범죄 있으면 속아내고 그다음에 재산 신고도 받아보고 이렇게 뭐 집이 뭐 12채다 이런 사람들 걸러내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먼저 해준다. 그렇죠. 그걸 잘하는 게 대기업이에요. 맞아요. 그게 민주당인 겁니다. 인사관리. 인사관리죠. 인사관리를. 아니 그거를 잘해도 나온다는 건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실무를 잘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결과를 뽑아봐야 아는 거니까 그 작업을 같이 해본다. 그거 괜찮네요. 그래서 저는 뭐 진짜 민주당이 배려한다면은 거기서 민주당 출신들이 가서 비례대표 꼭 받아야 된다. 이런 하나의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면 잘하면 진짜 우리 정치에 새로운 선수들이 탄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한 장안에 선수들 있잖아요. 유튜브에 박 교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서너 명씩 평론하지 말고 토론도 해보고 들어가서 선수로 뛰어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보면 여러 스픽스에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뛰면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에 안목도 있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했던 게 있으니까 정책 의지랄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중을 쉽게 배신하지 못하는. 그렇죠. 완전 신인은 좀 약간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게 실무자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요. 정치라는 게 결국 말과 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말과 글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공직자라든가 공공의 일을 조직적으로 해본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직들이 잘 못해요 생각보다. 교수님 중에 저 분위기 파악 못하시는 분들 많은 것 그런 이치죠. 그리고 지금 한국 정치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직업군으로서 저는 변호사들이 많아서라는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라는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편적인 정부 정책을 해본 경험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정부 정책 중에 징벌적 업무라는 특수한 업무 한 1%도 해당되지 않는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 거잖아요. 보통의 공무원들은 예산 편성, 결산을 어떻게 진행되는가, 정책 집행 과정 다 이해합니다.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똑같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보면요. 전문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역밖에 몰라요. 정치는 굉장히 제너럴한 거예요. 그리고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또 하나는 비전을 다루는 그렇죠. 근데 법률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요 안에 문관에서만 갇히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사회 현상이 보편화되면은 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서로 선악을 가지고 따지는 자리지 않습니까? 법이 미래를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 미래를 밝히는 사람, 법을 고치는 사람, 그렇죠.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니까 변호사가 꼭 맞진 않다. 물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요. 미국에 다 변호사가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오해인 게 미국의 변호사는 라이센스잖아요. 한국의 변호사는 직업군이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한국보다 변호사 되기가 엄청 쉬운 나라이고. 그렇죠. 라이센스일 뿐이죠. 알겠습니다. 뭐 교수님하고 몇 마디 안 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밤 10시부터 했다는 대통령의 신년 대담 혹시 라이브로 보셨나요? 라이브로 뜨문뜨문 봤죠. 그걸 그래, 지속적으로 보면은 저기 뭐야 구토합니다. 화병증. 화토하고 구토. 제가 어제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구토는 좀 심했다. 그 화면의 방식 구성 자체가 그렇습니까? 어제 이제 그 가벼운 이제 술자리를 했는데 한 30, 40대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거기에 분들도 막 TV에 나오자마자 다른데 채널 돌려라 막 이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보시니까? 그래도 뜨문뜨문 보셨지만 대통령의 말은 나중에 녹취를 통해서 다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해도 너무한다. 저는 사실은 제가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알지만 공작 정치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 명품백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논란이 되어서 유감스럽다. 요 정도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유감 정도도 안 나오고 사과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평소 쓰지도 않는 단어 박절하다. 네네. 박절이 지금 네. 이번에 이 대담의 히트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걸 매정하다로 많이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뇌물을 받은 사람이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한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다. 네네. 총선을 앞둔 함정 취재, 그다음에 공작 정치 피해자다. 이걸 강조한 거잖아요. 나 같으면 안 걸렸는데 우리 와이프는 착하고 순박해서 정이 많아서 걸린 거다. 이거죠? 법조인이 근데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네. 그럼 이제까지 뇌물 받은 사람들 중에 어쩔 수 없이 던져주고 갔는 뇌물 받고 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박절하게 잡아넣는 것이 아니라 다 지금 풀어줘야 되겠네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박절하게 잘라내지 못해가지고 정에 움직여서 탄핵당했는데 그 사람을 지금 기소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도록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 아닌가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이제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훔쳐갔는데 물건을 함부로 돈 네가 잘못이야.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범죄 행위는 범죄 또 하나 행위거든요. 뇌물을 갖다 바친다면 누군가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뭔 연고가 있어야 갖다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연이라든지 지연, 혈연, 뭐 근무연 이런 거로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뇌물죄라는 것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로비가 됩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다 혈연지연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었다. 당신하고 나하고 어떤 인정적인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끈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건데 그게 전부 다 뇌물죄의 출발인 거고 본인도 수사해봤으면 그런 거 당연히 그러니까 아는 거 윤석열 아닐까요? 검사면 이럴 때 피의자가 그 뇌물 가져온 사람이 우리 아버지랑 선대부터 인연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안 받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죄질이 나쁘다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아니라 검사로서의 자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앞으로 그 한국 사회 검사들 임용할 때 인적성 검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네. 이런 사람이 검사를 했고 지검장하고 총장까지 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한국 사회의 이 검사 엘리트 구조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또 KBS에서 나온 앵커는 그걸 파우치라고 불렀다고 대단히 애쓴다. 그것도 좀 독특한 장면이었어요. 참 애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친일파 청사는 못했지만 친윤파 청사는 정권이 끝나면 꼭 이거 기록으로 남겨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국이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공영방송. 그렇죠. 저는 이 공영방송이 좌파일 필요도 없고 우파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에도 이렇게 종속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방송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학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 이제 우리 무슨 종군위안부 발언해가지고 문제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그런 논문 쓰는 거는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은 티칭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편적인 국민들의 감정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 학계에서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을 벗어나는 극단적인 좌에 있거나 극단적인 우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반대쪽에 비교해가지고 종북적인 어떤 학술적인 연구를 하는 분이 저는 연구 교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사회적으로 중도 좌파에서 중도 우파 정도까지 포용하는 공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역시 공공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인적성 검사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균형감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게 됐습니다. 대통령도 해도 너무했고 KBS도 해도 너무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보시면 뭐 연출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뭐 집무실을 보여준다든지 바이든 선물을 자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럴듯해 보였습니까? 아니면 좀 수준이 낮아 보였습니까? 우습죠. 우습다. 네. 우프다라는 말씀을 참 드리고 싶은데 김건희 그 디올법 문제가 저기 뉴욕타임즈에도 나왔잖아요. 네네. 전 세계가 지금 다 싫었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줘야죠. 그건 하지 않고 그걸 왜곡해가지고 이미지 메이킹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상한데 뭐 장면 보여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뭐 바이든한테 받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발언하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하니까 그런 보여주기식 쇼는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부산에 가서 떡볶이 먹고 본인이 바이든 선물 보여주고 대통령 집무실 보여주는 것은 쇼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외교로서의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하는 것은 쇼입니까?
앞뒤가 전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대한민국 있어요.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이 사실 북의 지도자죠. 우린 그걸 바라잖아요. 그렇죠. 좀 불안하지 않게 살게 좀 해달라. 뭐 북의 지도자를 뭐 옹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한반도의 가장 위험 요소지 않습니까?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첫 번째 해야 될 덕목인 겁니다. 그걸 지금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 해야 될 일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라라는 국민적 요구인 거고요. 저는 앞으로 보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요. 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김정은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고조되더라도 한 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 2차 대전이라든가 1차 대전의 사례를 보면은 계속해서 한 라인을 가동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전쟁을 하더라도 최후의 격발하는 순간까지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임무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보수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김정은과의 테이블은 열어둬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1960년대 초반에 미국이 소련과 붙으려고 했을 때 쿠바 미사일 서로 대사관 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니 대화를 했잖아요. 한라인 통화하잖아요. 그래서 막았죠. 그렇죠?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케네디하고 크루스초프하고 네. 직통으로 계속해서 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네네. 그럼 하여튼 공을 들여서 신년 대담을 만들었는데 공영방송이 동원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또 총선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저는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폭락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유감 표명 정도라도 했더라면은 국민들이 이해했을 건데 끝까지 이것을 공작 정치다라고 이야기하고 김건희를 옹호합니다. 국민들의 정서가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그냥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네네. 그러면 대통령 그만두고 부인하고 가서 살아야지. 네. 뭐 이런 생각 가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신년 대담이 국민들이 볼 때 마이너스로 판단하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판단하는데도 왜 이런 걸 만들어내나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봤을 때는 내 안의 우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니까요. 네네. 그 속에서의 방법밖에 못 찾는 거예요. 야당 대표 안 만나잖아요. 네. 본인을 지적하는 언론 안 만나잖아요. 네. 그럼 뭡니까? 본인을 칭송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왜 존재합니까? 네네. 벌거벗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간신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벌거벗은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간신들 사이에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쓴소리를 못하는. 아니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에 출마할 국회의원 후보들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가면 망한다. 다 망한다. 그리고 당이 망하는 게 나도 4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망한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독재자라서 말 못하는 거예요. 한동훈조차도 폴더 인사해야 될 만큼 고개를 숙였는데 우리는 말 잘못 꺼냈다가는 바로 아웃이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두려움이 있는 거군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직언을 하고 네. 대통령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보복받을까 봐. 첫 번째 공천 못 받는다. 네. 좀 더 극단적으로 있으면은 내가 약점이 있다면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으면 네. 망하겠네요. 망하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이 이철규라는 윤석열 최측근입니다. 네네. 정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은 보통 당대표급이 합니다. 네. 아니면은 당대표를 지낸 원로나 이런 분들이 합니다. 근데 재선에 이철규 씨가 합니다. 친윤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가 거기에 대해서 토시를 달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관위원장 임명됐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공관위원장이랍니다? 나는 몰라요. 네네. 속마음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속마음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관위뿐만이 아니고 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의도 연구소 원장, 주요 당직자들 대다수가 친윤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공천의 전면적인 것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신기한데 그러면 마음속으로 민주당을 사랑하나요? 왜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만 가는지.
뭐 제가 봤을 때는 자질입니까? 캐릭터와 자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검사 시절부터 상대방은 범죄자로 취급하고 뭐 검사라는 게 검사 동일체고 상명하복 아닙니까? 그럼 난 왕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 왜 안 만나요? 이렇게 하네요. 여당 대표도 안 만나는데 야당 대표 안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당 대표 많이 만났잖아요. 네. 여당 대표 자기 마음대로 자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상명하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법조인인데 사실 제가 만난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헌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네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다른 범주의 그렇죠. 기관인 거예요. 다른 헌법기관이죠. 다른 헌법적인 기관인 거예요. 국회의원도 집합명사예요. 네. 개인이 아니고 국회라는 것이. 국회의원 한 사람에 13만 8천 명 이상의 유권자가 포함되어 있고 국회라고 하면 5천만 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그러고요. 동등한 대의기관인 겁니다. 다른 범주에 존재하는. 그렇죠. 하나는 집행기관이고 하나는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수평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자리를 놓고 본인하고 겨뤘지만 지금은 야당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정당의 영역, 국회의 영역에 해당되는 중요한 국가 지도자예요. 당연히 만나서 이 사람하고 토론하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는 훨씬 높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 왜 만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파트너로 생각하기보다는 제거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겠죠. 그게 검사 논리죠. 상대는 범죄자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초창기에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못 만난다고 했잖아요. 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하고 같이 사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뭐 본부장이라고 그러죠. 본인도 있고 본인도, 부인도 있고 장모도 있고. 네. 자, 그리고 그 신년 대담 직후에 그 다음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응을 내놨는데요. 그 반응 진솔이란 두 글자로 모아지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진솔하죠. 대통령이 진솔하게 얘기했다. 대통령이 진솔하죠. 제가 보면 진솔합니다. 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는 국정에 관심 없어. 네, 그러면서 나는 그 내 영역의 사람들, 내 말 잘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을 거야. 나는 그 속에서의 조정된 의견만 내면 돼. 네. 나는 내 방식대로 간다. 라는 참 그 진솔한 본인의 캐릭터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을 보면서 약간 그런 의아한 대목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스타벅스 커피 얘기를 해요. 네. 뭐 실언일 수도 있고 또 이 양반이 뭐 스타벅스 같은 데는 안 가봤기 때문에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지나가는 얘기에서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죠. 하여튼 문제가 되고 뭐 나는 서민이어서 스타벅스 못 가네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댓글도 달고 그러면 뭐 실언했습니다. 뭐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뭐 잠깐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닌데 오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해찬 씨 같은 경우도 그 한 잔에 4,500원이 넘는데 서민들은 어떻게 가요 그걸 뭐 이러면서 나와요 반응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가 독재자잖아요. 연산군이 김처선이라는 자기 아버지 때 모셔왔던 그 내시를 활로 쏴 죽여버립니다. 쓴소리 한다고. 죽을 것 같은데 누가 거기에다가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전부 다 연산군에게 아부하는 임사홍이 되고 유자광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때 연산군 때 보면은 그 흥청망청이라 그래가지고 그 미모의 궁녀들 뽑아서 막 상납하는 역할들을 신하들이 앞장서서 하잖아요. 공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수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 연산군의 최후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최후가 그 간신이라는 영화 보면은 반정이잖아요, 반정. 연산군 때 그 영화 보면은 간신이라는 영화 보면은 임사홍이 알면서 그렇게 가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나도 이 연산군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면은 망하는 거지 뭐. 그래서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만 산다. 그런 이야기도 사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망하는 게 대통령 부부와 장모만 망하는 게 아니라 워낙 중요한 자리에서 나라가 망하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오늘 제가 이제 그 방송 토론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낮아가서 문제지만 야당도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낮은데 왜 흡수를 못하느냐, 야당도 문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야당이 지지율을 낮고 잘못하면 심판받아서 의석수 줄어들면 됩니다.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국정 지지도가 낮아지면요,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의 삶이 파탄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하고 대통령을 동질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당은 그래서 더 책임감을 지고 포지티브하게 정책과 국정 비전을 내놔야 되는 거지, 야당처럼 똑같이 야당 비판하면서 자기들이 자리를 잡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정을 운영하는 쪽과 그렇죠. 그 운영하는 걸 보고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쪽은 책임이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다. 국정을 운영하라고 여당 시켜준 거고 대통령 뽑아준 거지, 야당 비판하라고 대통령 뽑아준 게 아니에요. 국정을 운영할 능력도 없고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내려와야죠. 됩니까? 좀 내려와야 됩니까? 그 진보당 국회의원이 뭐 소리친 건 아니고 얘기했던 것처럼 국정 기조를 바꿔서 될 문제는 아닌가요, 지금? 국정 기조를 바꾸는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소극적으로 보자면은 아무 의견도 내지 않고 국회에서 합의되는 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 대통령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뭐 이런 거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렇죠. MB 때 그런 얘기 나왔는데요. 대통령 하지 말라고.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국가가 발전하기는 어려워도 망하지는 않죠. 그런 부분이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면은 의사 내각제 형태로 야당이 주도해서 합의되는 총리에게 정권을 주면서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책임지는 형태로 물러서 버리는 거. 뭐 그런 방법이 일종의 연립 정부가 될 수 있겠네요. 좀 뭐 이원 집정부제 형태인데요. 근데 저는 뭐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캐릭터상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다고. 1번, 2번 다 없다. 둘다 뒷방 늙은이처럼 물러날 가능성도 전혀 없고, 예. 야당과 협치를 할 가능성도 없다. 국무회의 하면은 자기가 98% 이야기한다잖아요. 네. 그 관료 장관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모르는 게 없습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식 수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아, 처음부터 쭉 사무관부터 쭉 올라온 사람, 그렇죠. 그래서 국실장하고 네네네. 차관도 하고 이런 네네. 사람들은 저도 네. 그 고위 관료들하고 일을 좀 네. 같이 해봤거든요. 민주당에서 180명의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고위 관료들하고 같이 섞여서 일할 수 있는 정책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되는 국회의원 10명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어요? 네. 그래도 엊그제까지 집권을 했던 정당인데도 그거밖에 안 됩니까? 들어갔던 장관들도 엉터리 장관들 많았잖아요. 민주당 장관들 중에 수준이야 엉터리 장관들 많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네, 아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성명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래도 예를 들자면은 이제 최저임금 문제,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노동의 문제만 아니잖아요. 기재부도 있고 산업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사실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하고도 그대로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기재부에 어떤 재밌는 분이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어요. 최저임금을 연동시키자. 미국의 연중금리라든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연동시켜서 결정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 아니, 연동하는 건 좋은데 연동하더라도 우리가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으면 일정한 수준으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연동하자. 기본 베이스 깔아놓고 이제 연동하는 거죠. 뭐 그럼 되겠죠. 예,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최저임금이 제가 봤을 때는 11,000~13,000원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정권에 따라서 부침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그렇죠. 최저임금이라는 포션을 정해놓으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자리를 잡아야 될지를 정책적으로 딱 설계를 해놓으면 그렇죠. 야, 그거 이해 못하는 정치인들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치인데요. 이게 정책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든 미국이든 글로벌 경제는 어떤 형식이든 간에 성장합니다. 네네. 1%라도. 1%라도 성장합니다. 퇴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포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도 산업정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산업정책을 잘 해놓은 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잘했던 거죠. 그 당시에 우리도 이제 한국 사회가 아이리시 모델이라든가 영국 모델로 가야 되지 않느냐, 금융 물류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다. 한국은 제조업을 지켜야 된다. 도이치 모델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독일식 질서자유주의라는 정책을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먼 사태 때도 한국은 안전했던 거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성장합니다. 그런 틀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게 최저임금 정책 하나도 노동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경제를 내다보면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정책 결정 단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아주 중요한 숙제도 있지만
우리 정치평론가 박진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는 사람들, 될 만한 잘하는 사람들, 사람들, 예, 그 정책 이해가 있는 사람들, 네, 네. 게다가 애국심도 있는 사람들이 네, 들어가는 판이었으면 좋겠고, 맨 앞으로 돌아가면 그게 비례 연립정당을 통해서도 일부 구현됐으면, 왜냐면 지역구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구에서 네. 인사 잘하면 또 되고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박진영 교수님 역할도 좀 기대해 보고요. 시간이 훌쩍 가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 한 말씀만 주시죠. 지금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애국심이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훅 들어오거든요. 아, 네. 훅 들어오는데 과거에는 보수 정당의 구성원들도 보수적 애국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사람들도 민주당으로서의 애국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진보 정당이든 보수 정당이든 애국심이 아니라 개인의 일자리로서 정치를 생각한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네. 공무원처럼 또는 회사원처럼 국회에 출근하고 그다음에 출석률로서 평가받고 네. 그다음에 정부 입법 뺏기고 그다음에 이익단체에서 갖다 주는 법률 뺏겨서 내면서 입법 숫자 채우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다시 정치권에 네. 돌아왔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이 그저 좋은 직업이 아니라 네. 나라 걱정도 하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 네.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정책 이해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나라를 만들어가는 네. 그런 직업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전제 조건은 이번 총선에 좋은 분들이 많이 네. 들어가야 된다. 명절에 생각해보는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마키아벨리 박진영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